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그래. 황상철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내 엄마 죽고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올 거다.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자기 합가라니요. 그때 집 주실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때 약속했던 거 잊었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고 애들도 있어서 저희 집은 좀 번잡하고 아무래도 아버지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면 시골에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도 편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니?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받아 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아들한테는 용돈 다 쓰고.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 벌써부터 합가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멀쩡히 잘 지내시면서 왜요? 아버님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해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은 어렵다잖아요.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실 거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5세가 된 황상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황정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황 씨 부부는 귀촌을 결정하며 나중에 부모 중 한 명만 남게 되면 함께 살자는 약속을 받고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비극은 자식을 위해 뭐든지 주고 싶었던 부모와 부모를 위해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없었던 자식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컸던 탓에 일어났습니다. 받을 땐 어떤 조건이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던 아들과 며느리는 10여 년 전 약속을 까맣게 잊은 듯했고 이젠 자신의 집이라며 황 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황 씨는 어차피 혼자가 된 거, 아들도 없는 셈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있으면 눈에 밟히기만 하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자식이 없다면 황 씨의 삶은 훨씬 덜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33살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먹고 사느라 워낙 고생한 탓에 자식을 낳을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30대 초반 무렵 형편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황 씨 아내도 이세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은 나이는 30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론 다소 늦은 나이였기에 황 씨의 아내는 아들을 더욱 애틋하게 아꼈습니다. 물론 황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 잘 키워보자 싶어 아들이 자라는 내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황 씨 부부는 사치를 몰랐지만 아들의 교육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시키기 전까지 황 씨 부부는 말 그대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직장을 잡자 부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젠 우리 노후를 챙겨야지. 근데 나중에 정규 결혼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들인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 옛말이지. 그렇게 투자해서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갔는데 집까지 또 해줘야 하나?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면 10년 안에 결혼도 가능하지 않겠어? 아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선 늘 한 목소리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황 씨는 아들을 진정으로 독립시키길 원했고 아내는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 부부 역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게 자식 돕는 길이야. 늙어서 아프고 병원비에 허덕이고 그게 더 큰 짐 되는 거야. 아내는 그런 황 씨가 섭섭하다며 때때로 매정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결국 황 씨는 아내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 후 황 씨는 아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규야, 너 이번에 들어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줄게. 전세요?
월세가 더 구하기 편하지 않아요? 아니다. 대출 없이 1억 2천에서 3천 선으로 구해줄 테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보증금 빼서 써. 그 이상은 어렵다.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 좀 해야지.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결혼이 먼 이야기였던 만큼 황정규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자유롭게 노후를 준비한다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황 씨는 그 정도면 부모로서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월세 내며 고생도 해보고 착실하게 돈을 모은다면 결혼 즈음엔 목돈도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구한 집은 전세 1억 5천짜리였습니다. 계약은 아들 명의로 진행되었고 황 씨는 군말 없이 그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황 씨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도 했지만 황 씨의 가장 큰 자산은 역시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주변 집값과 함께 황 씨의 아파트 가격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정규 그놈 결혼하면 이 집 팔고 내려가서 상추나 키우면서 살자. 수도권에서 집 하나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 훨씬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정규가 결혼하면 황 씨 부부의 할 일도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이번엔 황 씨의 의견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들은 30대 초반이 되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살 연하의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았습니다. 몇 번 만난 걸로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겉보기엔 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살던 집은 이제 빼. 부동산엔 이미 말해놨다. 네, 알겠습니다. 신혼집은 네가 알아서 잘 상의해서 구해봐.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줄게. 예물 생략하겠다 하면 생략하고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줄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마침내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전 큰마음 먹고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며 값이 2배 이상 뛰어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부부의 노후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이 조심스레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집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요. 전세금 빼도 집장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3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는 안 됐지만 현실이 그렇다 하니 더는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황 씨 부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 팔지 마시고 저희 주세요.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그 뻔뻔함에 황 씨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 씨 부부가 귀촌한다고 하니 곧 비게 될 이 집이 탐이 났던 듯 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신혼생활 하기로 했던 건 맞는데 여자친구네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원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저도 난감하네요. 모아둔 돈을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황 씨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는 아들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일단 돌려보낸 뒤 부부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기운 듯한 눈치였습니다. 대신 전세금 빼준 돈은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시골에 집 한 채 사고도 많이 남을 거예요. 연금도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고 우리 굶어 죽진 않아요. 하지만 황 씨는 아내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단지 밥만 먹고 산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뚱어리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죽거나 병들었을 때 큰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아직 마음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친구랑 상의해봤어요. 그 집 주시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모시고 살게요. 노후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마음이 움직인 듯 보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요. 당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어차피 우리 죽으면 물려줄 사람 정규밖에 더 있어요. 괜히 하나뿐인 자식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황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우리 중 한 사람 먼저 가면 남은 부모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 자신이 있으면 그 집 가져가라. 그러자 아들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두 분 다 모시고 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내의 말처럼 어차피 나중엔 아들에게 상속될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 씨가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집을 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나중에 아들을 눈치 보지 않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랐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질 아내를 아들이 잘 챙겨주길 바랐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황 씨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고민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무척 좋아했고 사돈 쪽도 흡족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의 전세금을 빼서 황 씨 부부에게 준다고 해도 지금 아파트 시세를 따져보면 수억 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갔더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을 해오는 예비 사위니까 대접이 남다르긴 하죠. 그 말에 황 씨는 조금은 씁쓸했지만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살던 전셋집을 빼고 결혼 전까지 잠시 황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황 씨 부부는 시골에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소소하게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마당도 있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마치고 황 씨 부부가 짐을 싸서 시골로 완전히 내려가기 직전 황 씨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기기 위해 아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등기를 넘기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써야 하나요? 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있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장이 황 씨와 아들 사이에 앉아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타자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서류 전부 저한테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리는 틈에 아들은 사무소 직원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집을 증여받게 되셔서 부럽네요.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꼭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하자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효자시네. 아, 그건 여기 계약서에 한 줄 넣어야겠네요.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나요? 안 넣어도 상관없죠. 근데 영 모시고 살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요? 남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때 황 씨와 아들의 눈이 순간 마주쳤습니다. 그게 중요하냐?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아니요, 뭐 넣어주세요. 어차피 모시고 살 텐데. 그렇게 황 씨의 아파트는 아들의 명의로 정식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기에 황 씨와 아내는 작은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이사한 곳은 조용한 소도시였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여러 식당에서 일해온 아내의 손맛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사까지 마치며 신혼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생신 때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꼭 내려가서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황씨 부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물었고 특별한 날이면 잊지 않고 용돈도 보냈습니다. 황씨 부부가 종종 서울에 올라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아들 집에서 묵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1년에 2번 정도는 있었고 아무래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부 위쪽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는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사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 시조카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황씨 부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휴, 그냥 그 근처에서 자면 되는데 자식 집 놔두고 어디서 주무시라고 그래요. 처음엔 근처 숙박업소나 시동생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뜯어 말렸습니다. 반드시 자기들 집에서 자고 가시라며 고집했습니다. 아들은 터미널에 일찍 나와 2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네 엄마가 꼭 가져가라고 해서 이것저것 밭에서 난 거야. 직접 기르신 거예요? 아직은 뭘 따올 정도는 아니고 이건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거야. 밭에서 직접 딴 거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년엔 어머님이 기른 거 주세요. 다음 달에도 또 오세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다. 황씨 부부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리는 아직 연습 중이라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린 건 많지 않죠? 아들네 집에 처음 갔을 때 황씨 부부는 마치 잔치상을 방불케 하는 식탁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게 뭘 이렇게까지 차렸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당연하죠. 맛이 없기는 보기만 해도 맛있는 거 딱 알겠다. 식사 후에도 2 사람의 잠자리까지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안방까지 내주려 하자 황씨 부부가 오히려 말려야 했습니다. 고작 하룻밤 자는데 뭘 그래? 그래도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집인데 당연히 편한 데서 주무셔야죠. 그 이후로 황씨 아내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기분 좋게 하룻밤을 묵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자식 집 근처에도 못 간다는데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쯤 흐르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황씨가 귀촌한 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해가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황씨 부부라고 해서 그 변화를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터미널까지 마중 나왔을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말려도 굳이 마중을 나왔던 그 아들이 이젠 오히려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땐 꼭 하더니 막상 안 나오니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씨 부부도 이제 이른 줄에 들어섰으니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데리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네 엄마가 아침 일찍 밭에서 따온 거다. 여느 때처럼 손수 기른 농작물을 내미는 황씨에게 아들의 표정이 슬며시 일그러졌습니다. 뭘 매번 이런 걸 가져오세요?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양이며 표정이 인사치레조차 아닌 듯 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라는 말이 고맙습니다가 아닌 정말 쓸모없는 걸 떠안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씨가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는 순간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인지 더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황씨는 다음엔 이런 거 힘들게 따오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낌새를 느꼈을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황씨 부부를 살뜰히 챙기던 아들과 며느리가 설마 변했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나가볼게요. 자기가 밥은 챙겨드려. 그래, 가봐. 며느리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 올라왔지만 정작 손자를 본 시간은 고작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요리 못하니까 배달 음식으로 때우자. 심드렁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황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부자리조차 챙겨주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황 씨는 이젠 이렇게 방문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침밥 뭐 좀 드셔야죠. 원래라면 오전 8시면 꼭 아침을 먹었지만 아들은 방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9시쯤 아내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자 아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밥 안 먹어요. 알아서 드세요. 그러고는 다시 말도 없이 침대로 돌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냥 나가서 먹지 그래도 내 엄마 점심 전에 온다고 했잖아. 얼굴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 황씨 부부가 참석해야 할 집안 행사는 오후 시간이었기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를 꺼냈고 프라이팬을 꺼내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이걸로 대충 요기나 합시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은 황씨 부부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는 듯 했습니다. 김치통 넣어놓으셨어요? 조금만 덜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어. 며느리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이내 부엌으로가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선 접시 두어 개 꺼내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들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름 묻은 프라이팬 하나, 그리고 뒤집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황 씨가 직접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프라이팬을 휙 헹구더니 캉 소리가 나도록 선반에 던지듯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주로 싱크대 주변을 닦는 모습마저 괜히 신경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확실히 황 씨 부부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마음대로 차려 먹어서 기분이 상했나? 황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마친 부부가 거실로 나오자 아들이 안방에서 나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시계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가야 할 가족 행사는 오후에 있었고 이동 시간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 부부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황 씨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오지 말아요. 아마 황 씨가 느낀 감정보다 아내가 느끼는 상처가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나쁜 놈의 자식.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내 아들이 최고라며 살아온 사람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황 씨 부부는 올라갈 일이 생겨도 아들 집에 들르는 일은 피했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는데 아들 부부의 속마음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되자 아들 부부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의 속상함이 잊힌 것은 아니었지만 황 씨와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다해 아들 부부를 챙겼습니다. 결혼할 때 며느리가 해온 예단 이불. 황 씨 아내는 그 이불을 평소엔 한 번도 펴보지 않았지만 아들 부부가 올 때면 어김없이 장롱에서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음식 준비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운영했던 백반집은 문을 닫았지만 그 솜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마치 며느리에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는 듯 한상 가득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황씨 부부가 며느리에게서 잔치상 같은 대접을 받아본 건 결혼 초기 3년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황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고생을 해. 밥도 나가서 먹자니까. 최근 들어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성치 않은 아내가 걱정되어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새끼한테 내 손으로 밥 차려서 먹이겠어. 안 해줄 수가 없지. 황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황 씨의 아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면 남들보다 건강해야 하는데 아내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며 늘상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입원한 병원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전에 몇 번 입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 씨는 곧 퇴원하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황 씨의 나이는 74세, 아내는 72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비현실적인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 살다가 혼자가 되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게 되었고 어딜 가든 혼자 가야 하니 차라리 집에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황 씨 아들 있다면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지 그랬어요. 예전에 나중에 모시고 산다고 했다면서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했던 그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몇 번 아들 집에 가서 받은 눈치를 생각하면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죽을 줄 알고 남겨질 아내를 아들이 잘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먼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황 씨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다면 서로 불편한 점이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을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황 씨는 서서히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밥도 하루에 2끼 정도는 혼자 챙겨 먹었고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더라도 함께 밥 한 끼 먹고는 곧장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따로 무슨 말을 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난 올해 봄, 황 씨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TV를 보며 안방에만 있던 황 씨는 조용히 밥 먹는 게 싫어 작은 밥상에 밥을 차려 안방에서 식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밥상을 들고 옮기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고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이미 약해졌던 다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도 노인이라 뼈가 잘 붙지 않아 3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입원 첫날 단 한 번 내려오고는 그 뒤로는 연락도 없이 무소식이었습니다. 황 씨의 나이 어느덧 76세. 아내도 떠나고 병원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언제 잘못돼도 이상할 게 없겠구나. 그리고 한순간에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비록 큰 병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입원한 아버지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는 아들을 떠올리며 황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젠 그런 놈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감는다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얼굴은 눈에 담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내도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황 씨는 홀린 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규야, 이번 주에 너희 집에 좀 갈게. 저희 집에요? 아직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걸을만 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시는 건데요? 그냥 아들 좀 보러 가는 거지 뭐. 생전하지 않던 말을 하는 황 씨가 이상했는지 아들은 얼떨결에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황 씨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고 갈 생각 없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온 거야. 며느리를 안심시키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스스로가 서글펐지만 이젠 체념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막 일어설 때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의외였습니다. 어쩐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그런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나갔고 황 씨도 갑갑한 마음에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잠깐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다 어디선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전화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얘기 딱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알아. 그래서 아버지 더 있으시라고 했잖아.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말해야지. 근데 설마 정말로 그 약속 지키라고 오신 건 아니겠지? 그리고 마지막 말이 황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꾸 불안하잖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 10년도 더 지났잖아. 그래도 혹시 그 말씀하러 오신 거면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75세잖아. 어쨌거나 오래 사시면 20년도 더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 긴 세월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아. 걱정 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같이 살자고 해도 같이 안 사실 뿐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말 그럴 거였으면 작년에 이미 찾아오셨겠지. 봐, 이제 곧 80이야. 집에 모신다고 해도 결국 병원 생활 오래 하실 나이라고. 나는 어쨌거나 당신만 믿어. 그래도 어차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며느리는 나무 뒤에 앉아있던 황 씨의 존재를 끝내 알아채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황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부러졌던 다리는 아직 염증도 남아 있었고 바닥에 앉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져야 했지만 그 순간은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간 아들 집에 왔다가 느꼈던 섭섭함, 태도를 바꿔가는 모습에 생긴 괘씸함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였기에 포용하려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지금 황 씨는 이제 정말로 아들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대화를 들은 뒤엔 황 씨의 마음을 이해해 줬을 것입니다. 황 씨는 터벅터벅 아들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핸드폰도 두고 나가셨더라고요. 그 앞에서 황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갑작스러운 말에 며느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해. 놀람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를 주고받고 서로 옆구리를 찌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내 엄마 돌아가시고 나도 마음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올 거다.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요. 너희 엄마 떠나고 너도 1년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냐. 우리 둘 중 하나 죽으면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던 거 잊었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고요. 또 애도 있어서 저희 집은 좀 번잡하고. 아무래도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면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네 엄마도 그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다가 폐렴으로 떠났잖니. 그 말에 아들은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편하게 자유롭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크게 편찮으시거나 치매에 걸리시거나 정말 혼자 못 사시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들도 며느리도 황 씨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도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모든 말이 마치 황 씨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니?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받아 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아들한테는 용돈 다 주고.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참을 더 설득하려 들던 두 사람은 황 씨가 좀처럼 물러설 기미가 없자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으세요. 왜 벌써 합가를 하시려고 하세요? 멀쩡히 잘 지내시잖아요.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집주인?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제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어오시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의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아버님이 이 집 주셨으니까 제가 10년 넘게 잘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래. 너희는 나를 데리고 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지. 아버지 80세 되면 저희가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솔직히 모실 마음 없어져요. 그래. 그러니까 나랑은 못 살겠다. 이거지. 황 씨가 다시 묻자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황 씨의 대답은 담담했고 오히려 싱겁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어이없는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 씨는 묵묵히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천했지만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황 씨가 떠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잘했다고 똑똑했다고 자화자찬을 했겠지. 그걸 떠올리자 어이없게도 우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황 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넘겨줄 때 썼던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때 여러 번 물어봤었지. 끝까지 모실 수 없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황정규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장이 아들 집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황 씨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모시기 싫으면 억지로 데리고 살 필요 없다. 그러면 애초에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아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이제라도 모시겠다고 했지만 황 씨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찾아와 눈물로 사정했지만
황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길고 지독했던 법정 싸움 끝에 아파트는 다시 황 씨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서 법적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그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쫓아낸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팔아 노후를 편히 보내며 살다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다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멀쩡할 때도 부대끼던 자식인데 이제 병들고 노쇠한 자신을 거리낌 없이 버릴 수도 있을 놈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허무하고도 서글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부모를 가장 쉽게 배반했습니다. 어머니였어도 그런 짓은 절대 못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선 아들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내가 잘못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말들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라면 뭐라고 할까? 못된 놈한테 한 방 먹여서 잘했다고 할까? 소중한 아들을 거리로 내쫓았다고 나를 탓할까? 그건 영영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황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10년을 살지, 혹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황 씨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 죽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남은 인생 나 자신을 위해 살자. 황 씨 할아버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는 조아라 받아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아들, 며느리 정말 얄밉지 않나요? 황 씨 할아버지가 대처가 통쾌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은 황 씨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으면 좋았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